1991년 10월 22일 중국 항주. 경찰은 꽃뱀 강도 사건 신고를 받고 수사를 나선다. 한 남성이 꽃뱀 강도를 당하던 중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 피해자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항주 기차역을 수색하던 경찰은 수상한 여성을 발견한다. 이 여성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단순히 말을 거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기차역에는 사람을 마중하거나 도착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사람, 먼 거리를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성은 아무런 짐가방도 없이 야한 옷차림으로 노동자로 추정되는 남성들만 골라 말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공범으로 추정되는 2명의 남성도 발견하였다. 이 남성들은 멀리서 말을 거는 여성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들을 몰래 지켜보던 경찰은 이들이 범행할 때를 기다렸다가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는데 이 꽃뱀 일당의 이름은 서려하, 자원계, 이수하였다. 이들은 여자를 이용하여 성매매 목적의 만남으로 남성을 꿰어낸 뒤 폭행,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형태의 범죄를 저질러 온 것이었다. 이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결과 약 3,000위안의 현금, 이들의 신분증이 아닌 2장의 신분증, 그리고 다량의 마취제가 발견된다. 항주역에서 야한 차림으로 남자를 꿰어내던 여성의 이름은 서려하였고 공범으로 붙잡힌 자원계와 이수하는 남성이었다. 그날 밤 서려하는 유치장에서 얇은 옷차림을 하고 몸을 웅크리며 추위에 떨었는데 이를 본 담당 수사관 황고하는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었다고 한다. 10월 23일 서려하의 신문이 시작된다. 그런데 갑자기 서려하가 말한다. 저 생리 중인데 생리대 하나만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조금 황당한 부탁이지만 황 수사관은 이 부탁을 들어줬다고 한다. 신문을 통해 서려하를 이용한 꽃뱀 강도에 대한 자백을 모두 받고 신문을 마치려는데 서려하가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포착한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황 수사관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서려하는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한 표정으로 황 수사관에게 말한다. 황 수사관이 조금 친절을 베푼 탓일까? 그 후 서려하가 뱉은 말은 신문실, 아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끔찍한 사건이었다. 우리는 20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어요. 이 말을 들었던 경찰은 서려하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서려하의 말이 사실이라면 꽃뱀 강도 사건의 처벌과 달리 범인들은 무조건 사형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범인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자백을 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은 정확했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서려하. 그녀는 흑룡강성 치치아얼시 너허 출신으로 어렸을 때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 후 정신장애가 있던 오빠도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큰 언니가 서려하를 포함한 3명의 여동생을 부양했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유치원 교사로 잠시 일을 했었는데 큰언니는 성인이 된 그녀에게 남자를 소개해주게 된다. 그 남자는 공장에서 책임자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유치원 일을 그만두고 그 남자와 같은 공장에 취직하여 같이 일했고 슬아의 아들도 두며 가정을 꾸리게 된다. 서려하는 매우 예쁜 얼굴로 그가 다니는 회사에서 공장의 꽃으로 불렸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 서려하를 매우 못마땅해하며 서려하가 남자와 이야기만 나누어도 집으로 돌아와 폭언 및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날이 반복되자 다른 도시로 가서 이를 구하기로 마음먹은 서려하는 기차역으로 나갔다. 기차역 광고판으로 가서 일자리 광고를 읽던 중 어떤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당시 같이 체포되었던 자원계라는 남성이었다. 그는 평균 키에 흰 피부, 마른 체격에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자원계는 서려하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내용인 즉 자원계의 친구가 전자공장을 차렸는데 월 500위안을 지급하며 많은 여직원을 채용 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공장은 심천에 위치하여 오늘은 늦었으니 자원계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내일 출발하자고 제안했다. 서려하는 자원계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으나 그의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자고 말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고 쉽게 따라 나섰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그의 집에는 분주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가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자원계는 아내에게 서려하를 소개했고
이 모습에 서려하는 안전함을 느끼며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어 저녁을 먹은 후 옷을 벗고 잠에 들었었다고 한다. 하지만 늦은 밤 누군가 자신의 침실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일어나게 되는데 다름 아닌 자원계였다. 서려하는 발버둥 쳤으나 자원계는 목을 졸라 서려하를 제압한 후 강제로 몸을 범하였고 자신의 볼일을 마친 후 서려하를 야채 저장고에 집어 던졌다. 물론 현장에는 자원계의 아내도 있었으나 그녀는 자원계의 잘생긴 얼굴의 매력을 느끼고 자원계가 자신을 떠나게 될 것만 걱정하여 자원계의 악행을 모른 척하며 숨겨주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자원계. 그는 서려하와 마찬가지로 흑룡강성 치치하얼씨 너허 출신으로 6남매 중 유일한 아들로서 소위 말하는 소왕제처럼 자랐다고 전해진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 노동자로 취업하였는데 당시 공장 노동자는 오늘날과 달리 고정 수입이 있는 좋은 직업 중 하나였다고 한다. 이때 그는 지인의 소개로 리엔진이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된다. 자원계는 러시아계 혼혈로 알려져 있고 매우 잘생겼으며 입담 또한 좋았다고 한다. 이러한 매력으로 공장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았고 수많은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문란한 생활을 이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자원계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낙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며 자원계는 공장에서 쫓겨나게 된다. 하지만 낙태했던 그 여성은 자원계의 매력에 빠져버렸고 집을 나와 자원계와 함께 살기 시작한다. 이 여성의 이름은 왕앤닝이다. 낮은 학력에 특별한 재능도 없었던 자원계는 같이 살게 된 왕앤닝이 매춘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생활했다고 전해진다. 이때 왕앤닝을 이용한 꽃뱀 강도를 기획했는데 왕앤닝의 외모는 그리 뛰어나지 않아 성과가 좋지 못했다고 한다. 살인의 시작. 1990년 7월 자원계는 길거리에서 아름답고 부유해 보이는 여성을 마주치게 되는데 그의 외모와 말솜씨를 이용해 여자를 꾀어내 집으로 데려간다. 여성과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이 여성은 쉽게 응해주지 않았고 이에 격분한 자원계는 여성을 목졸라 살해하게 된다. 부유한 줄 알았던 여성의 소지품은 그다지 돈 될 만한 것은 없었는데 그때 살인을 하며 느꼈던 흥분과 쾌감을 잊을 수가 없어 잔인한 살인마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여성들을 노린 살인은 계속되었는데 그의 집은 매우 후미진 곳에 있었고 유인 후 살해된 여성들의 시신은 모두 지하 야채 저장고에 버렸으며 서려하와 만나기 전 약 20명을 죽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려하와의 만남. 자원계는 서려하의 목을 조르고 관계를 맺은 뒤 서려하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여 서려하를 야채 저장고에 던졌던 것이다. 하지만 서려하는 죽지 않았고 깨어난 뒤 수많은 시체 더미에 경악한다. 수없이 많은 시체들이 십자 형태로 누워 있었으며 시신이 부패하여 악취가 나고 있었다. 지옥 같은 광경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로 힘을 내어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탈출한 서려하를 발견한 자원계는 그녀를 삽으로 내려쳐 죽이려고 하였는데 이때 서려하는 억지로 웃으며 옷을 내려 가슴을 내보이고 자원계를 설득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여자만 데려올 수 있지만 나는 남자도 데려올 수 있어. 나의 외모는 쓸모가 많아. 그러니까 나를 살려줘. 하며 매달린다. 자원계가 보기에 서려하는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왕앤닝보다 매력적인 외모였고 그가 원하는 일을 더 잘해 나갈 것이라고 판단하여 서려하의 제안을 받아들여 살려주게 된다. 이때 서려하에게 외부에 알리면 반드시 아이와 당신 가족들을 찾아가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고 야채 저장고에 떨어져 그곳의 시신들을 보았던 서려하는 두려움에 떨며 자원계와 왕앤닝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식인행위. 서려하가 합류한 후 자원계는 자신이 모은 돈으로 가짜 사업체를 만들었고 서려하를 이용해 취업 혹은 사업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모집한다. 이때 서려하가 2명의 남성 유기평과 왕문빈이라는 사람들을 유인했는데 이들을 마취약으로 기절시키고 목졸라 살해한 뒤 지하실에 버리지 않고 심장과 간을 꺼내고 손질한 뒤 녹색 고추, 피망 등과 함께 요리하여 먹었으며 그 이후에는 또 다른 피해자 손성민은 성기를 절단하여 요리해 먹었다고 한다. 이때 자원계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먹으면 그 부분이 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 피해자들의 내장 및 성기를 요리해 먹었다고 한다.
당시 너허에는 수많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은 사람들의 실종에 주목하며 검문 검색을 강화하였다. 이를 감지한 자원계는 그 일당들을 데리고 지역을 이동하며 범죄를 저질렀다. 이때 이수화와 손물리가 합류한다. 손문리와 리엔진에게 시체가 가득한 야채 저장고를 지키게 지시한 후 자원계 일당은 너허를 잠시 떠나게 된다. 자원계는 왕해님, 서려아와 동시에 관계를 하며 문란하게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을 이용하여 꽃뱀 강도를 계속했는데 창춘, 성양, 해성, 항주, 금화, 샤먼, 닝보 등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범행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1991년 10월 실수로 피해자가 탈출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막을 내리게 된다. 서려아의 자백으로 경찰은 너허의 범죄 현장으로 출동한다. 그곳에 손물리를 체포하고 자원계의 아내 리엔지는 경찰이 집으로 오자 독을 마셔 자결했다고 전해진다. 두 개의 지하실에는 총 41구의 시신이 있었고 그중 36구는 젊은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이었다. 당시 법의학자로 현장에서 시신 발굴을 한 우엔주는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시체의 악취 때문에 거의 실신할 뻔했고 이 냄새는 방독면을 써도 효과가 없었다고 전해진다. 이때 우엔주는 시신 발굴 작업을 하다가 혼절하여 시신더미 위에 쓰러졌는데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부패한 시체로부터 나온 박테리아 때문에 우엔준의 폐와 신경을 감염시켰고 지금까지도 약물 치료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41구의 시신을 재구성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한다. 사건의 결말. 법의학자 우엔준과 수사관 황고하는 각각 2급, 1급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자원계와 서려하, 이수화, 손문리, 왕해닝은 사형을 선고받는다. 황고하는 서려하의 진술이 없었으면 범행을 알기 어려웠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서려하의 사형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항주에서 체포되어 흑룡강성 너허로 이송됐는데 서려하는 그곳이 자신에게는 매우 악몽과 같은 곳이니 항저우에서 죽여달라고 읍소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너허로 이송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자원계와 일당들은 총살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살해한 42명과 동일하게 42발의 총알을 발사하여 사형시켰고 서려하는 딱 한 발만으로 사형당했다고 한다. 충격을 받은 황고하는 경찰에서 조기 퇴직 후 스님이 되었다고 한다.